네, 안녕하세요. 예.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4년 세무사 2차 원가 관료회계를 강평을 좀 해보도록 할 건데,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되게 어려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과목들도, 그죠? 그래서, 원래 이제 시험 볼 때는 다들 고생을 하시는 거지만, 문제 난이도가 좀 쉽지 않았던 만큼, 평소보다 더 많이 고생을 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하는데, 질문 답변 게시판에도 질문들을 좀 많이 남겨주셨어요. 시험 보고 오신 분들이.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냐면,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출제된 만큼, 이제 공부의 어떤 커버리지를 좀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기존에 보지 않았었던 지엽적인 주제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질문 주시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게 시험 한 번 난이도가 이게 올랐다 아니면 내려갔다라고 해서 그거에 너무 이렇게 휘둘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24년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다. 라고 해서 25년, 26년 계속 어려울 거다라는 보장 아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어렵게 나온다라는 보장도 없는 데다가 만약에 앞으로도 어렵게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한 이야기로 맞춰야 되는 약간 기본적인 문제들이죠. 걔네들 확실하게 실수 없이 잘 맞추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무조건 다 맞추시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응용력이 좀 필요한데 응용력이라고 해서 기존에 보지 않았던 막 지엽적인 주제들 이런 커버리지를 넓히는 것도 물론 좋은 전략이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어떤 주제 하나를 공부하더라도 보통 이제 수험생 때 다 그러죠. 이제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 본질이 무엇이냐라는 걸 이야기보다는 이런 주제 나오면 어떻게 풀 거냐, 그죠? 왁구에다가 막 집어 넣는다든지 아니면 문제풀이 요령을 그냥 외워버린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풀 것이냐 여기에만 포커스를 좀 많이 맞추는데 어떻게 풀 것이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애시당초 이게 뭐냐 도대체 이 어떤 내가 지금 어떻게 푸는 건지를 공부하고 있는 이 개념이 대체 뭔지, 그 다음에 더 앞서서는 이 짓을 도대체 왜 하는 건지. 어떤 개념을 하나 구하래. 이거를 구해서 도대체 실무적으로 얻게 되는 실익이 뭐길래 이런 거를 구해보라는 그런 문제가 왜 나오는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래서 응용력을 기르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셔라,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두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회계학 1부에서요 문제 3번이랑 그 다음에 문제 4번이랑 이렇게 두 문제가 원가 관리 회계죠. 3번에서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문제 3번. 자, 일단 문제 3번을 읽기에 앞서서 지금은 이건 강평이에요. 강평. 이게 강평이다 보니까 지금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세무사 2차 강의 정도는 다 들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번에 시험 딱 보셨고, 그래서 2차 문제 어느 정도 풀 수 있는 그런 실력은 갖고 계시다라는 가정하에 제가 그런 전제를 깔고 나서 강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너무 기초적인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다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필기도 막 하나하나 막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꼼꼼하게 막 빠삭하게 이렇게 해드리진 않을 거야. 그냥 강평이니까 전반적인 흐름만 좀 보시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였구나. 요 정도 좀 느껴보시라는 그런 스타일의 강의다라는 거 좀 유념을 좀 해주시면서 문제 3번부터 읽어볼게요. 상호 독립적이랍니다. 세무라는 회사가 있는데 제조 부문이 있고 보조 부문이 있대. 우리 보조 부문이라는 말 딱 듣자마자 뭐가 떠오를 거냐면 뭐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우리 1차 시험 때부터 그토록 연습 많이 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막 떠오를 건데 갑자기 보조 부문으로 뭐가 있다고 되어 있냐면 수선 부문이 있대. 그럼 수선 부문이 있으면 뭐 하나쯤 더 있을 법도 한데 수선 부문 하나 운영하고 있다라고 했으니까 애시당초 직접 배부, 단계 배부, 상호 배부 이런 얘기는 안 꺼내도 되겠네, 그죠? 그런 얘기들은 보조 부문이 2개 이상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런 얘기였으니까. 자, 좌우지간 제조 부문은 P1도 있고 P2도 있나 봐요. P1은 제품 X를, 그 다음에 P2는 제품 Y를 생산을 하고 있답니다. 자, 밑에 어마무시하게 큰 자료가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산을 좀 짰어요. 수선 부문에서. 보조 부문이죠. 27만 6천 원 깔려 있는 거 보니까 이건 고정비일 거고, 수선 시간 1시간당 8원, 이게 이제 변동비가 되겠네, 그죠? 자, 제조 부문 P1에서는 X 만들고 P2에서는 Y 만든다라고 했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깔아줬고요. 이거는 수선 부문, 보조 부문 원가 배부하기 전에 금액이랍니다. 그래서 X랑 Y에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라든지 단위당 직접 노무 원가 이런 걸 줬는데, 항상 이렇게 박스 안에 자료 안에 또다시 괄호 안으로 부연 설명이 있으면 그게 되게 중요한 자료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잘 읽어주셔야 되는데, 왜 X의 직접 노무 원가가 단위당 400원이고 하니 하나 만드는데 2시간 들어가나 봐요. 1시간당 인건비로 한 200원씩 주는 모양이지. 자, Y도 인건비는 시간당 200원 똑같은데 얘는 1시간이면 만드는가 봐. 그래서 직접 노무 원가가 400원, 200원 그렇습니다. 변동 제조간 저번가는 40원, 그리고 52원 그렇대요. 고정 제조간 저번가는 이제 총액으로 줬네. 52만 원과 98만 원이래요. 좀 이따 자세하게 더 보도록 하고, 수선 시간은요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해서 발생한대요. 수선 시간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전에 첫 번째 점에서 수선 부문의 원가 예산 짤 때 시간당 8원씩의 변동비가 발생했거든요. 그럼 그 수선 시간 어떻게 구할 거냐? 직접 노무 시간 가지고 구하래. X에서는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1시간만큼의 수선 시간이 소요되고 Y에서는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1.5시간만큼이랍니다. 그러면 X는 위에 아까 전에 직접 노무 시간 나와 있으니까 거기다 1시간 1그죠? 그 다음에 Y 같은 경우는 위에 테이블에서 직접 노무 시간 나와 있었으니까 거기다가 1.5시간을 때려주면 되겠네, 그죠? 좀 이따 때려보도록 하고, 자 밑에 보니까 세 번째 점을 보시면 수선 부문이 제공 가능한 최대 수선 시간이 6만 시간까지래요. 그리고 제조 부문별로 조업도가 다음과 같대. X 만드는 P1 최대 10,000개까지, 실제로는 8,000개 만들고 있답니다. P2 같은 경우에는 Y를 만들죠. 최대 25,000개까지, 실제 조업도는 2만 개 정도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 자, 시장 수요에 맞춰서 제품을 생산할 것이고 다 팔린대요. 자, 물음 1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세모는 실제 배부율을 쓴대. 그리고 단일 배부율을 사용해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배부한답니다. 실제 배부율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우리 배부율 계산할 적에 전체 총 금액이 얼마만큼이냐, 그 다음에 배부 기준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가지고 나눠서 이제 배부율 비율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분자나 분모나 모두 다 실제 값을 넣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고, 단일 배부율이라는 건 뭐야? 단일 배부율은 이게 뭐냐면 변동비랑 고정비랑 구분을 해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그냥 한 큐에 가라 이런 컨셉이 되겠지. 그래서 보조 부문의 원가를 그런 방식으로 배부를 하는데, 고정원가 아까 나와 있었던 거 있죠. 아까 전에 예산 시계 보면 27만 6천 원이 있었고, 수선 시간당 변동원가 아까 전에 8원 있었던 거, 이거 실제랑 예산이랑 동일하대.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보니까 첫 번째 점에서 일시상초 원가 예산이라는 표현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만 줘놓고서 실제 배부율을 도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거나 실제나 동일하니까 이걸 가지고 계산하면 그게 실제 배부율이 된다 라고 치고 물음 1번을 풀어보세요 라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하시면 되겠네. 자, 괄호 1번 봅시다. P1과 P2가 도대체 수선 부문으로부터 원가를 얼마만큼이나 배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건데,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수선 부문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이제 유일하게 있는 보조 부문인 거지. 얘가 이제 P1과, 그죠? 그 다음에 P2한테 이렇게 원가를 막 나눠줄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배부율이라는 것도 다 실제 배부율을 쓰라는 것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나눠줄 적에도 단일 배부율로 나눠줘라라고 했으니까 변동비랑 고정비를 구분하지 않고 뭘 기준으로 나눠줄 거냐면 그냥 실제 배부 기준을 이용해서 그냥 나눠줘라 이런 컨셉이 되겠지, 그죠? 자, 일단 실제 배부 기준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P1과 P2를 한번 들여다보면 네 번째 점에 보시니까 테이블에 P1은 실제 조업도가 아까 8,000개였어요. 실제로 우리가 구할 거니까 실제 조업도만 있으면 되겠지. P2는 2만 개거든요. 그럼 말로만 할게요. 자, P1 같은 경우에는 8,000개인데 아까 전에 수선 시간이라는 것은 노무 시간 따라간다며. 근데 P1에서 X 만들잖아요. X는 하나당 노무 시간 얼마나 들어간다고? 2시간, 그렇죠? 그럼 8,000개인데 2시간이니까 16,000시간. 그런데 수선 시간은 거기 1시간당 또 1시간이다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16,000시간이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시간이 얘는 이제 16,000시간이다. 뭐 요 정도 얘기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만든 게 2만 개라면서요. 근데 아까 전에 두 번째 박스에서 보시면은 하나 만드는데 1시간이다라고 했으니까 2만 개 만들려면 2만 시간 들어가겠지. 근데 그놈의 노무 시간 1시간당으로 수선 시간은 또 1.5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2만 시간에다가 1.5시간 곱해주시면 3만 시간 정도다 이거 알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3만 시간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실제 시간이에요. 그럼 배부율 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일단 둘이 합쳐주면 그래서 몇 시간이라는 거냐? 46,000시간이잖아요, 그죠? 46,000시간만큼 수선 시간이 발생했으니까 곱하기 8원 하면 변동이 나오겠네. 거기에다가 27만 6천 원 더해주시면 되겠죠. 계산기 한번 두드려보세요. 8 곱하기 46,000 하시고 거기다 27만 6천 딱 더하시면 되겠네. 변고정비 구분할 필요 자체가 없는 거니까 합쳐보시면 64만 4천 원 좀 나오는 것 같고요. 64만 4천 원 이렇게. 그런데 이 녀석을 우리가 나눠줘야만 시간당 배부율이 나오겠지. 우리 둘이 더해주면 지금 4만 6천 시간만큼이니까 나눠줍시다. 이렇게 4만 6천 시간 이렇게 46,000시간 이렇게 그죠? 나눠주시면 우리 시간당으로서의 배부율이 딱 계산이 되겠네. 이게 바로 실제 배부율이 됩니다. 몇 시간이 나올까? 시간당 얼마가 나올 거냐면 14원쯤 나오겠네. 14원 여기다가 14원 이렇게 그죠? 시간당 14원으로 여기다 배부하세요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4원 때려주시고 여기다가도 곱하기 시간당 14원 때려주시면 배부 끝났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괄호 1번은 뭐 그냥 주는 문제가 되겠네,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P1한테는 얼마가 갈 거냐? 22만 4천 원 정도 가는 것 같고 이렇게 22만 4천 원 이렇게. 그 다음에 P2한테는 이게 이제 얼마 정도 갈 거냐라고 한다면 42만 원 정도 이렇게 42만 원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배부가 되겠네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자, 어쨌든 뭐 괄호 1번에서 우리가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중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2번에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해서 이렇게 왁구를 딱 주면 채점하는 사람이 자기 채점하기 편하게 하려고 이렇게 양식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의도를 좀 파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답안지 쓸 때도 동그라미 1, 동그라미 이런 것들 딱 명확하게 해서 답을 좀 잘 적어주셔야만 어떤 출제자의 의도를 우리가 이제 따라가는 거겠지. 자, 괄호 2번 봅시다. 단위당 제조 원가 구하래요. 자, 제조 원가니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DM이라든지 DL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섞어줘야만 되겠네. X 제품과 Y 제품 각각 1번, 2번으로 해가지고 한번 구해보렵니다. X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X의 단위당 제조 원가요. 자, 그러면 DM과 DL은 단가로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죠? DM 얼마? 300원. DL은 얼마? 400원. 이렇게. 자, 이제 VOH를 넣어줘야 되는데 VOH는 이제 40원인 거죠. 40원 그죠? 자, 뭐 증분으로 구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제조원가 그 자체를 구하는 거니까 고정 제조간접원가도 있어야만 되겠네.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근데 총액이니까 52만 원. 이거는 수량으로 좀 나눠줘야 되니까 이렇게 위에다가 적읍시다. 이렇게. 그죠? 자, 근데 하나 더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겠죠. DM, DL, VOH, FOH까지 다 들어갔는데 하나 더 들어갈 게 뭐냐. 두 번째 점에 있는 테이블 바로 위에 보니까 수선 부문의 원가 아직 배부되기 전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수선 부문의 원가 얼마나 배부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엎어줘야 되겠지. 아까 전에 X한테는 지금 P1이 X 만드니까 22만 4천 원 주라면서요. 그래서 여기다가 22만 4천 원 엎어줍시다. 이것도 지금 총액의 개념이니까 단가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제 나눠줘야만 되겠네, 그죠? 우리가 실제로 몇 개를 만들었느냐, 8,000개 만들었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뭐 833원 정도 나오겠네. 833원. 자, 같은 방식으로 Y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Y 같은 경우에는 DM이 100원이다라고 적혀 있고 이렇게. 그 다음에 DL 같은 경우에는 200원 이렇게 적혀 있네, 그죠? 2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VOH 같은 경우에는 52원. 여기까지는 뭐 다 준 자료니까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정 제조간접원가도 주긴 줬지만 이제 총액으로 줬죠. 그래서 단가 만들기 위해서는 분차에다가 올려버리자고요. 98만 원. 한 가지 우리가 더 고려하셔야 되는 것은 보조 부문에서 배부받은 거 42만 원도 있다는 사실 빼먹으시면 안 되겠지, 그죠? 42만 원. 어쨌든 우리가 제품 X랑 Y를 만들려면 저놈의 수선 부문의 원가도 있었어야 되는 거니까 제조 원가에다가 포함시켜야 되겠지. 자, 이거 몇 개에 대한 이야기냐? 2만 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2만 개로 나눠줍시다. 단가 나왔네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422원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죠? 422원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에다가 이렇게 각각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괄호 3번인데 이 괄호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게 그 어차피 동차 강의 때 연습서에서 다 봤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잘 보셨으면은 괄호 3번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건데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내려갈게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봅시다. 제조 부문 P1에서요 부문장이 있는데 외부에 있는 수선 용역 업체로부터 수선 부문이 제공하고 있는 용역을 1시간당 12원에 제공하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면 제가 P1의 부문장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수선할 일이 생기겠지. P1에서 X를 만들려면 수선한다는 건 뭔가 고친다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기계 고장 나겠지 당연히. 그럼 고장 나고 할 때마다 뭔가 수선을 받아야 되는데 마침 우리 회사에는 우리 공장 안에 이거 고쳐주는 어떤 수선 부문이라는 게 따로 있더라는 거야. 그럼 걔네들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늘 수선을 해왔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어떤 찬스가 생긴 거죠. 어떤 찬스가 생겼냐면 외부에 있는 어떤 업체가 야 그냥 내가 싸게 해줄게. 1시간당 12원만 줘.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막 날 꼬시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P1의 부문장 입장에서 이것을 수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P1 입장에서 부담하는 원가 그리고 회사 전체 입장에서 부담하는 원가 얘네들이 과연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부호 맞춰서 잘 써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그 동차 강의 때도 많이 강조를 했던 거예요. 일단 그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동차 강의할 때만큼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은 아니어가지고 한번 좀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P1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하나의 부문이죠. 이렇게 P1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 전체가 아니라 그 회사 안에 속해 있는 어떤 사업 부문이거든요. 이렇게 그죠? 자, 부문의 입장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의 입장도 있냐면 회사 전체 입장도 있어요. 이렇게 회사 전체 입장이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얘네 둘의 입장이 항상 좀 다르기 마련이에요. 이렇게 얘네 둘을 좀 따져보면 서로 이제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일단 뭐 문제 푸는 요령으로 하나 정도는 기억하고 계셔도 좋습니다. 보통 얘네 둘이 만약에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범위는 이게 고정비일 때가 되게 많아요. 고정비 이렇게
고정비. 그래서 고정비를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P1이라고 하는 어떤 부문은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일단 결론부터 얘는 배부액에 관심이 있어요. 배부액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배부액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발생액 그 자체에 관심이 있어요. 배부액과 발생액은 다른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이제 지금 이슈가 되는 건 수선 부분이죠. 이렇게 수선 부분이 있는데 얘가 나름대로 원가를 막 이렇게 발생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건 그럼 배부액이에요, 발생액이에요. 이게 발생액인 거잖아, 이게. 그죠? 이게 바로 발생액이라고. 그냥 한번 적어보자면 이게 발생액이라고. 발생액. 이게 이제 얼마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뭐 얼마라고 씁시다. 그냥 뭐 얼마 있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이게 바로 발생액인 거죠. 그죠? 자, 근데 이 수선 부분이 뭔가 발생시키는 원가를 나눠 먹어야 되는 놈들이 이렇게 두 놈이 있는 거야. 이렇게 P1이라는 놈도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P2라고 하는 놈도 있다는 거죠. 지금 주인공은 요 녀석이니까 요 놈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발생한 금액 중에서 일부를 얘가 받겠죠. 이렇게. 그죠? 이 발생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또 얘가 또 나눠 갖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요 금액과 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배부액이다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지금 얘가 주인공이니까 얘한테만 쓸게요. 얘가 바로 배부액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저 좀 잘 보세요. 그러면 기존에는 내가 나름대로 얘가 발생시키는 어떤 수선 용역을 갖다 썼다고요. 그럼 내가 실제로 쓰는 어떤 조업도라는 게 있죠. 수선시간이라는 조업도가. 즉 그놈의 수선시간이라는 조업도가 원래는 있었는데 갑자기 그것을 외부에서 구입해오는 걸로 바꿨다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외부 생각하지 않고 이 내부에서만 보면 내가 써야 되는 어떤 시간 자체가 이렇게 줄어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이제 네 거 안 써라고 해버린 거니까 외부에서 쓸 거다라고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네 걸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해서 얘가 줄어든다고. 그럼 보세요. 얘랑이 쓰고 있는 수선 시간의 비율대로 지금 뿌려주고 있는데 요 녀석이 사용하고 있는 수선 시간만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상대적인 비율로 따져보면은 요 녀석의 배부액은 줄고 요 녀석의 배부액은 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근데 이 현상이 변동비였다면 이런 일이 없어요. 변동비였다면 보세요. 얘가 줄어들면 전체적으로 쓰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버렸으니까 이 금액 자체가 줄어버린다고.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만 주는 게 아니라 얘도 같이 줄어요. 그래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변동비는. 근데 고정비를 보세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말 그대로 고정비이다 보니까 얘가 아무리 시간을 줄인다 한들 나눠 먹는 금액이 서로 달라질 뿐인 거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요 녀석 자체는 어떻게 될 것이다? 가만히 있을 것이다. 즉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드니까 회사 입장에서 말하는 발생액도 줄고 그 다음에 부문 입장에서 말하는 배부액도 주니까 회사나 어떤 부문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만약에 고정비다라고 하면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만 준다고, 얘는 늘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부문 입장에서 나는 줄었네, 나는 늘었네,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회사 전체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얘네들이 어찌 됐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발생액은 이런 조업도가 늘거나 줄었다라고 해서 얘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관련 원가 분석 챕터에서 뭐라고 해요? 고정비는 비관련 원가다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고정비는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이상 고정비는 어쨌든 내 조업도가 늘던 말던 가만히 있는 거니까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고정비를 별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야.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똑같으니까. 근데 얘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일을 안 하는 만큼, 즉 외부에서 사오기로 한 대신에 요거 내부적으로 이건 안 끌어올 거니까 내 조업도가 줄어드는 만큼 나의 배부액이 줄어든다면 요거만큼도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똑같이 얘도 고려해야 되고 얘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도 얘도 고려하고 얘도 고려할 거냐라고 한다면 얘는 필요 없다고. 회사 전체 입장에서 보면 고정비가 이러나 저러나 줄어들거나 늘거나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배부액 자체가 줄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변동비랑 고정비를 가지고 생각을 하고 얘는 오로지 변동비만 관련이다라는 거. 요거를 조금 기본적인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요 정도는 그래도 2차 강의에서 훨씬 더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그 정도 내용은 알고 계시는 분들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괄호 3번에서 보시면 다시 한번 P1 입장과 그 다음에 회사 전체 입장에서 도대체 원가가 얼마나 증감할 거냐라는 걸 따져보래요. P1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P1 입장. 자, 원가가 증가하는 것도 있겠지. 원가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 뭐냐면 구입원가일 거예요. 구입원가. 그죠? 왜냐하면 내가 수선 부문의 용역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외부에서 사갖고 오느라고 돈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내가 원래 쓰던 용역은 아까 전에 몇 시간이었냐면 16,000시간이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외부에서 나한테 얼마를 불렀는가 봤더니만 시간당으로 12원에 제공을 하겠다. 이렇게 12원만큼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외부에서 구입하는 원가인 거죠. 이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19만 2천 원 정도.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원가가 배부받는 금액이 원가에 얘는 배부액 가지고 얘기한다라고 했으니까 배부액이 이렇게 이제 줄어드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배부액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변동비의 배부액도 줄지만 고정비의 배부액도 주는 거라고. 변동비든 고정비든 간에 어쨌든 우리는 지금 단일 배부율로 내가 사용한 것만큼 배부받는데 내가 외부에서 구입을 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사용하는 어떤 시간 자체가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나한테 주는 변동비도 줄어드는 거고 나한테 주는 고정비도 줄어드는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내게 주는 만큼 P2께 올라가겠지. 근데 P2는 올라가든 말든 내 입장에서 줄어들어 버리는 거니까 나는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변동비랑 고정비를 합쳐서 생각을 해봅시다. 전체는 16,000시간일 거고요. 시간당 배부율 아까 전에 변동비, 고정비 합쳐가지고 얼마라고 했었어요? 시간당 14원이었던 거지. 지금 지워버렸지만 아까 괄호 1번 풀면서 시간당 14원이다라는 거 우리가 구해냈으니까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겠네.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22만 4천 원. 이렇게 되겠네. 그죠? 증가하는 건 이만큼, 감소하는 건 이만큼이니까 이렇게 네팅하셔서 답을 처리하시면 되겠네. 32,000원. 감소하는 건 마이너스 7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로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이제는 회사 입장을 한번 보자고요. 회사 입장에서도 당연히 우리가 구입하느라고 원가는 회사 돈이 나가는 거니까 회사 입장에서 16,000시간에 1시간당 외부에서 12원 불렀으니까 요거만큼 원가가 발생하는 건 맞아요. 이건 똑같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P1 입장에서는 배부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 나눠 먹는 거 말고 내가 전체 쓰는 발생액 이게 더 관심이 있는 거라면서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원가의 어떤 발생액이라는 게 얼마나 줄어들 거냐라는 건데 변동비랑 고정비가 있대요. 뭐만 줄어들겠어요? 당연히 고정비는 발생액 자체는 가만히 있다고 그걸 어떻게 나눠 먹을 거냐 얘네들 입장에서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 회사 입장에서의 발생액 자체는 어떻더라? 이건 그냥 가만히 있더라. 결국은 줄어드는 건 누구만 줄어든다? 변동비만 줄어든다. 그래서 고정비는 가만히 있을 거니까. 그래서 변동비에 대해서만 넣어주시면 되는데 얘는 이제 16,000시간에다가 곱해주기를 변동비는 아까 전에 시간당 자료에서 얼마였어요? 8원이었잖아. 8원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8원 때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12만 8천 원쯤 되니까 요 정도로 이렇게 마이너스 쳐주시면 되겠네. 그죠? 네팅 해주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 6만 4천 원 정도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원가가 회사 입장에서 보면 증가하거든요. 오히려 원가가 증가하니까 얘 입장에서 외부 구입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지 당연히. 근데 P1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P1 너 이거 외부에서 구입할래? 그러면 자기네들 입장에서 원가가 지금 감소하는 거 아니에요. 원가가 감소하니까 얼마나 좋아. 나 그럼 외부에서 구입할래요? 이렇게 말을 하겠지. 어떤 결과가 벌어졌어요? 둘 간에 서로 최적화가 달라졌네. 최적의 의사결정이 달라졌네.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것을 준최적화 현상 이렇게 부른다고요. 다 고정비 때문에 발생하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 어쨌든 여기선 숫자만 물어봤으니까 마이너스로 32,000원 그리고 플러스로 64,000원 이런 내용들을 좀 적어주시면 되겠지. 자, 물음 2번으로 넘어갑시다. 물음 2번을 보니까 세무가 이번에는 예정 배부율을 쓴대요. 그리고 이중 배부율법을 사용하겠대. 예정 배부율이니까 배부율 언제 구하자? 기초에 미리 좀 뽑아놓자. 그 다음에 이중 배부율이니까 이제는 변동비랑 고정비 어떻게 하자? 서로 구분을 하자. 따로따로 가자. 이런 컨셉이 되겠네요. 제조 부문의 예정 조업도는요. 최대 조업도랑 다 동일하대. 아까 전에 제조 부문 입장에서 최대 조업도가 P1 10,000개, P2 25,000개 이런 것들 나와 있었는데 그것이 예정 조업도로 그냥 써먹으면 되는 그런 자료다라고 되어서 있네. 자, 괄호 1번에 보니까 세무가 보조 부문의 미사용 원가래요. 미사용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부담시키지 않고 별도로 좀 파악을 하고 있더랍니다. P1과 P2가 수선 부문으로부터 배부받을 각각의 원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제조 부문에 배부되지 않는 보조 부문의 미사용 원가는 도대체 얼마인지 요걸 한번 계산을 해보래요. 자, 이것도 동차 강의 때 이미 다 해드렸던 내용이기는 해요. 다만 이제 형태가 우리가 배웠던 거랑 똑같은 형태로 안 나오다 보니까 뭐야 안 배운 게 나왔잖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데 연습서 문제도 다 있었던 내용들이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조금만 응용을 좀 해보시고 도대체 이제 미사용 원가라는 게 이제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미사용 원가라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뭔지 그 다음에 이딴 걸 왜 구하는 건지 그거를 좀 생각할 줄 아신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일단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문제 진행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아까랑 똑같이 수선 부문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수선 부문. 자, 그럼 이슈가 되는 건 얘가 이제 배부율을 구할 적에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야. 배부율.
배부율. 근데 이제 예정 배부율로 구하래. 예정 배부율. 이렇게. 그래서 요 얘기는 조금만 이따가 하도록 합시다. 자, 수선 부문에서 예정 배부율을 구하면 그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이제는 P1과 P2한테 이렇게 뿌려줘야지 돼요. 자, 근데 아까 전에는 변동비랑 고정비를 그냥 같이 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변동비랑 고정비 따로따로 가라는 거지. 변동비 따로, 고정비 따로. 자, 근데 이중배부율법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걸 적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P1, P2한테 뿌려줄 거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변동비, 고정비 어떻게 뭘 가지고 뿌릴 거냐라는 건데 서로 다른 걸 뿌려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변동비는 뭘로? 실제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고정비는 뭘로? 예정이자 최대, 이건 똑같다라고 했으니까 최대 혹은 뭐 예정 이걸 가지고 뿌려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얘는 실제 조업도를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최대 조업도라고 우리 박스에서 나와 있지만 그 녀석은 우리 예정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거. 요거대로 그냥 뿌려주면 되겠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거부터 일단 한번 적어볼까요? 그거부터. 자, 지금 P1이 있고 여기다 그냥 다시 적읍시다. 자, P1이 있고 그 다음에 P2가 있어요. 이렇게. 자, 변동비 여기부터. 자, 변동비는 실제 가지고 뿌리자고. 실제는 아까 전에 물음 1번에서 구해놨었죠. 다시 한번 말로만 빠르게 해보면 실제 P1에서 만드는 X는 8,000개라면서요. 근데 하나당 노무 시간 2시간이라면서. 근데 그거 1시간당으로 수선 시간은 또 1시간이라면서. 그죠? 그럼 8,000 곱하기 2 곱하기 1 하셔가지고 몇 시간? 16,000시간.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P2 같은 경우에는 2만 개만큼 실제 조업도잖아요. 하나당 노무 시간 1시간이고요. 그거 1시간당으로 수선 시간은 1.5시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곱해주시면 3만 시간.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변동비에 대한 시간당 배부율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변동비라 이렇게 변동비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기다 이제 고정비도 배부를 받아야 되겠지. 고정비는 따로따로 갑니다. 자, 근데 고정비는 이걸 똑같이 쓰면 이중 배부율법이 아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요 녀석 말고 다른 걸 써야 되는데 다른 걸로 준 거 최대이자 예정인 거 이걸 줬으니까 요놈 계산을 좀 해봐야 되겠네. P1은요 예정 조업도 뭐 최대 조업도 이게 10,000개래요. 10,000개. 하나당 2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 1시간당 1시간이니까 계산기를 두드려 보자면 만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2만 시간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마찬가지로 P2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최대이자 예정 조업도는 25,000개. 하나당 1시간이고요. 그거 시간 1시간당으로 수선 시간은 1.5시간이다 라고 했으니까 25,000 곱하기 1 곱하기 1.5 때리시면 되겠네. 몇 시간 나와요? 37,500시간에서 얘는 2만 대 37,500으로 이렇게 이제 뿌려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고정비에 대한 시간당 배부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지. 이제 요거 계산하라는 거야. 이렇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변동비는 뭘로 가자? 변동비는 실제로 가자. 실제로 가자.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정비는 뭘로 가자? 고정비는 최대로 가자. 뭐 여기서는 예정이랑 똑같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중배부율법이라고 이렇게. 이중배부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그죠?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놈의 예정배부율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거. 요게 조금 포인트가 돼요. 그 예정배부율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이 예정배부율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솔직히 말해서 변동비는 이슈가 안 돼요. 변동비는 그냥 8원이지 뭐. 이렇게 변동비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만약에 시간을 여기다 뭘 쓰던 간에 시간을 많이 쓰면 총액도 늘어나는 거니까 단가는 그대로잖아요. 그죠? 시간을 적게 쓰면 총액도 줄어드는 거니까 단가는 그대로인 거고. 그래서 변동비의 단가는 아까 전에 8원이다라는 거 이거 예정이자 실제다라고 줬으니까 변동비의 시간당 단가는 그냥 8원이지 다른 걸 생각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사실 정해져 있지 뭐 이렇게. 시간당 8원. 얘도 시간당 8원. 변동비는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근데 이놈의 고정비가 이슈가 됩니다. 항상 이 고정비에 대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배부율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거 요걸 좀 봐야 되는데 고정비가 변동비랑 다른 건 뭐냐면 얘는 우리가 이제 예정 배부율을 조업도 뭘 가지고 계산할 거냐 상관없이 변동비는 총액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고정비는 총액 자체는 그대로거든요. 총액이 그대로이다 보니까 단가, 즉 배부율이 배부 기준을 뭘 잡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그럼 그놈의 총액이 얼만데요라고 한다면 아까 자료에 있었던 것처럼 20충만 6,000원이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도대체 얘를 분모에다가 뭘 적을 거냐라는 거 이게 이제 이슈가 좀 되는데 요걸 위해서 약간의 사전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자, 아까 전에 물음 2번에 괄호 1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괄호 1번에 무슨 말이 있었냐면 보조 부문에 뭐래요? 미사용 원가를 제조 부문에 부담시키지를 않고
별도로 파악할 거래. 자, 이게 뭔 소리냐면, 자, 미사용 원가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 미사용 원가도 다 고정비 때문에 있는 거예요. 고정비 때문에. 자, 설명을 좀 드려볼 테니까 천천히 따라와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강의실이에요. 강의실. 제가 지금 우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에 한 강의실에서 강의를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수강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강평 촬영만 하는 거라서. 그죠? 근데 임차료는 나가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임차료는 뭐야? 고정비잖아요. 그죠? 즉 고정비는 여기에 지금처럼 한 명도 없든 아니면 10명이 있든 5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똑같은 고정비가 나간다 이런 소리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게 1,000원이라고 해봅시다. 임차료고요. 임차료가 다 해서 1,000원 정도 나간다라고 한번 가정해볼게요. 고정비잖아. 고정비 이렇게 되셨죠? 그죠? 자, 그럼 잘 보세요. 우리 학원 입장에서도요. 우리 스마트 경영 아카데미 입장에서도 아니 임차료가 고정비로 1,000원씩이나 나가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강의 팔아가지고 회수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실강만 있다고 치고 어떤 강좌 하나를 오픈을 했어. 임차료가 1,000원이 나가는 그런 강의실에서 강의 하나를 오픈을 했어요. 그죠? 세무사 강의 하나를 딱 오픈했는데 첫 해에 몇 명이 왔냐면 100명이 온 거야. 100명. 이렇게 100명이 왔어요. 근데 100명이 왔을 때 임차료가 1,000원이잖아요. 그냥 임차료만 생각해보면 이 100명의 수강생들의 어떤 그 강의료에다가 이 사람들이 학원에다 내는 강의료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다가 요 임차료도 좀 엎어가지고 임차료 어떻게든 회수하고 싶은 거야. 그리고 임차료만 생각해보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씩을 엎어버리면 되겠어요. 강의료에다가 한 사람당 10원씩을 엎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당으로는 10원의 어떤 임차료도 좀 부담을 해야만 강의를 와서 들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수강료 안에는 이 학원의 어떤 강의실 임차료 이런 것들이 살짝 녹아 있을 거라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그 다음 해에 학원의 인기가 조금 떨어진 거야. 뭐 안 그래야 되겠지만 학원의 인기가 조금 떨어진 거야. 그래서 딱 반토막이 됐어요. 50명이 왔어. 이렇게. 근데 50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료는 똑같잖아요. 그냥 1,000원이잖아 이거는. 그렇죠? 이게 1,000원이다 보니까 한 사람당 임차료 얼마 녹여야 돼요? 이제는 20원씩으로 녹여야 되겠지. 그러면 수강생 입장에서는요. 작년에는 10원 정도가 녹아 있었는데 뭐 그런 디테일이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수강료가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임차료 10원만 녹아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는 임차료 20원을 녹이니까 그것만큼 내 수강료가 갑자기 비싸진 거 아니겠어요? 어라 좀 비싸졌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 자, 근데 그 다음 해에 이번에는 10명밖에 안 온 거야. 한 사람당 임차료 얼마를 녹여야 돼요? 한 사람당 임차료를 우리는 얼마를 녹여야 되느냐? 100원을 녹여야 된다고. 100원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럼 강의료가 엄청나게 비싸져 버렸죠? 그 다음 해에 극단적으로 한 명밖에 안 왔어. 그 사람한테 갑자기 얼마를 내려요? 수강료에다가 얼마를 엎어버려? 갑자기 1,000원을 엎어버리는 거야. 자, 비극적이게도 이때부터 계속 학원을 다니던 어떤 수강생이 있다라고 쳐보세요. 내가 처음 공부 시작하던 그 첫 해에는 10원 정도였어요. 딴 거 없다고 칩시다. 그냥 10원을 수강료로 받았었는데 갑자기 다음 해에 20원이 되더니 그 다음 해에 100원이 되고 그 다음 해에 무려 1,000원을 내야만 강의를 들을 수가 있대. 수강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 억울하잖아요. 되게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면 미사용 원가를 이 수강생들한테 지금 녹여버리고 있는 거야. 되게 부당한 거지. 그렇죠? 즉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해에 혼자 와서 수업을 듣고 있던 그 한 명이 이 사람이 차지하는 강의실 자리는 한 요만큼밖에 없거든요. 지금 나머지 부분 다 미사용이잖아. 요거에 대한 임차료까지 이 사람이 다 지금 부담하고 있는 그런 결과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 짓을 안 하겠다는 거야.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보면 물음 2번에 괄호 1번에 보시니까 보조 부문이 있대요. 거기에도 미사용 원가가 발생할 수 있어. 근데 그놈은 제조 부문한테 절대로 부담시키지를 않겠대. 그냥 별도로 파악을 하겠대. 자, 변동비는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임차료 말고 변동비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학원에 오시는 수강생분들한테 책을 공짜로 준다고 쳐봅시다. 책을 공짜로 주면 원래는 팔아야 되는 책을 그냥 주는 거니까 학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10명이 왔으면 책 10권 준비하면 되고요. 100명이 왔으면 책을 그냥 100권 준비하면 되는 거지 뭔가 미사용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없다고 변동비는. 하지만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몇 명이 오던지 간에 전체 덩어리대로 임차료가 나가는 거니까 얘는 요만큼의 미사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예를 들어버린 이 내용에서는 한 명밖에 안 온 혹은 뭐 10명밖에 안 온 이 사람들한테 나머지 미사용에 대한 원가를 다 녹여버린 건데 지금 물음을 읽어보니까 이 짓을 안 할 거라며 P1, P2한테 이거 부담하라고 안 할 거라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몇 명이 오던지 간에 만땅 앉을 수 있는 게 100명이니까 이 강의실에서는 만땅 앉으면 100명인 거야. 이게 자리가 100개 있다고 쳐보세요. 그럼 한 사람당 무조건 우리가 임차료가 얼마냐면 10원인 거죠. 즉
실제로 몇 명이 오든지 간에 우리는 만땅을 기준으로 해서 10원이다라는 거를 그냥 다 녹여버리는 거야. 몇 명이 오던 간에 그냥 10원인 거야. 즉 한 명이 왔을 때 100명이 왔을 때처럼 한 사람에게 수강료로 그냥 10원만 받으면 끝낸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머지 빈자리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배부를 시켜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 이거는 우리 학원에서 수강생을 못 받은 책임인 거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느낌인 거라고. 이게 바로 미사용 원가를 배부하지 않겠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미사용 원가가 이 사람들한테 배부되지 않게끔 만들어 주려면 우리가 조업도를 뭘 가지고 계산해야 되겠어요? 나의 만땅이 몇 명이냐? 100명.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지 모든 게 다 그냥 10원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미사용 원가를 배부하지 않고 내가 별도로 파악하고 싶다면 뭘 기준으로 배부율을 뽑아야 되느냐? 맥시멈. 최대를 가지고 뽑아야만 된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누구의 최대냐라고 한다면 미사용이 생기는 건 누구예요? 지금 얘죠, 얘. 요 녀석이 고정비가 뭔가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놈의 고정비는 실제로 얘네들이 얼마나 사용을 하느냐, 또 예정된 게 얼마만큼으로 예정이 돼 있느냐, 그게 상관없이 내가 얼마만큼을 맥시멈으로 준비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고정비가 나가는 거라고. 그게 아까 전에 몇 시간이래요? 문제에 있었거든요. 문제에 보니까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테이블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점에 보시면 두 번째 테이블 수선 부문이 그죠? 수선 부문이 제공 가능한 최대 시간이 몇 시간이다? 6만 시간이다라고 돼 있어요. 얘네들은 처음부터 6만 시간만큼을 준비했고요. 6만 시간 때문에 사실은 27만 6천 원만큼이 나가는 거라고요. 이해하셨죠? 즉 우리는 고정비라는 건 항상 최대 조업도 기준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이 만땅이 100명이니까 그 정도 면적은 된다 이거지. 그래서 임차료가 1,000원이듯이 즉 최대에 맞춰서 고정비가 나가는 거니까 얘네들이 준비한 최대가 6만 시간이라면 그거에 맞춰서 고정비 임차료가 뭐 예를 들어서 27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미사용을 따로 집계할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뭘 가지고 배부율을 뽑아야 된다? 이 최대값을 가지고 배부율을 뽑아야 된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몇이 들어가야 되느냐? 6만 시간이 들어가야지 돼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시간당 4.6원 이렇게 나온대요. 시간당 4.6원. 시간당으로 4.6원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인 거지. 자, 나는 6만 시간을 준비했어. 왜? 그래도 좀 여유 있게 가져가야 되니까. 최대 6만 시간 정도 수선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것들을 딱 갖다 놓은 거야. 근데 실제로 쓰는 것은 아까 전에 16,000시간, 3만 시간에서 46,000시간밖에 안 써. 고정비로 놓고 봤을 때 얘네들은 최대야. P1 니네 최대로 수선하면 몇 시간 정도 수선할 것 같아? 나 최대 2만 시간. 야 P2 니네 최대로 수선한다 그러면 몇 시간이나 수선할 것 같아? 나 37,500시간. 합쳐봤자 그럼 57,500시간이구나. 니네가 만땅으로 수선해도 57,500인데 난 조금 더 여유 있게 니네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더 많이 갖다 놨어. 6만 시간 갖다 놨어. 그럼 쟤네가 최대로 쓴다라고 할지라도 몇 시간 정도 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미사용인데 그 미사용을 쟤네들한테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거야. 내가 혹시 몰라서 6만 시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별도로 집계해서. 이것까지도 P1, P2한테 내려주지 않겠다. 이런 컨셉인 거라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아까 전에 우리가 1,000원의 임차료를 뭐 100명이냐 50명이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라고. 이해되셨죠? 그렇죠? 자, 이해했을 거라고 믿고 어쨌든 최대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시간당 4.6원이다 라는 것을 계산해냈으니까 여기다 4.6원 이렇게 때리시면 되겠지. 4.6원. 그러니까 이 예정 배부율이라는 말에 너무 예정이라는 단어 자체에 너무 이렇게 현혹되시면 안 돼요. 예정 배부율이니까 무조건 예정상의 기준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시면 안 된다고. 즉 예정 배부율이라는 건 별 얘기가 아니고요. 1월 1일 날 그냥 뭔가 우리가 공장을 돌리기 전에 1월 1일부터 미리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럼 미리 생각할 수 있는 조업도는 뭐 있어요? 일단 실제 조업도는 모르겠지. 실제 조업도는 써봐야 아는 거니까 1월 1일 날 우리가 기초 시점에 아직 기계를 돌려보지도 않았고 P1, P2에서 뭐 X, Y 만들어 보지도 않았는데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조업도는 뭐가 있을 거냐면 여기는 이런 예정 조업도, 최대 조업도 이것도 있지만 내가 지금 갖다 놓은 게 6만 시간이다라는 거 있으니까 이것도 1월 1일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조업도거든요. 요걸로 뽑아도 충분히 예정 배부율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정 배부율이라고 해서 무조건 단어를 똑같이 맞춰서 예정 배부율이니까 예정 배부 기준 이게 아니라고. 그냥 미리 알아낼 수 있는 어떤 배부 기준을 쓰면 그게 다 예정 배부율이 돼요. 우리 그 표준 원가 계산에서도 우리 변동 원가 계산 챕터에 보면
기준 조업도로 네 가지를 쓸 수 있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기준 조업도로 우리가 수요 측면으로 두 개, 공급 측면으로 두 개 해서 네 가지 기준 조업도 중에서 하나를 고른다 뭐 이런 것들 막 배우는데, 기준 조업도라는 것도 연초에 뽑는 조업도인데 이것도 네 개 중 하나를 고르듯이 우리가 예정 조업도라는 것도 다르지 않아요. 예정 조업도도 기초에 가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조업도를 고르는 거라고. 다만 실제 조업도는 쓸 수가 없겠죠. 실제 조업도는 기초에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1월 1일 날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업도들 중에서 내 목적에 맞게 하나를 고르는 건데, 우리 목적은 뭐냐면 미사용 원가를 배부하지 않고 별도로 파악한다라는 거.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니까 그때 쓸 수 있는 조업도는 바로 최대 조업도가 되는 거고, 우리 수선 부문의 최대 조업도가 6만 시간이니까 이걸 가지고 배부위를 뽑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4.6원만큼을 때려 주신다면 P1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가 되겠어요? 22만 원쯤 되겠네요. 이거 계산하시면 22만 원. 이렇게. 그다음에 P2한테 돌아가는 금액은 얼마가 될 거냐면 41만 2,500원. 41만 2,500원 뭐 이 정도가 된다는 거죠. 자, 미사용은 어디서 나오는 거다? 미사용은 항상 고정비에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 배웠어요. 그죠? 다시 한번 책을 준다. 변동비주 학원 입장에서는 10명이 왔어. 책 10권 주세요. 100명이 왔어. 책 100권 주세요. 미사용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근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100명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고정비는 100명에 대해서 무조건 나갈 거 아니겠어요? 한 명밖에 안 왔어. 99명 미사용이죠. 10명밖에 안 왔어. 90명 미사용이죠. 100명이 와야 미사용이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정비에 대해서만 미사용이 발생하는 거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땅이 아까 전에 6만 시간만큼이었었는데 고정비로 놓고 보면은 너네 만땅 얼마야? 2만 시간. 너네 만땅 얼마야? 37,500시간. 니네 해봤자 57,500시간이구나. 그럼 내가 좀 여유 있게 준비했어. 그럼 이만큼 어쩔 수 없이 미사용이네. 그거는 너희들한테 책임지라고 안 하고 내가 어떻게든 가져갈게. 근데 시간당 배부율 고정비는 4.6원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미사용 원가라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11,500원 정도가 나오네요. 11,500원. 11,500원 정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죠? 이 문제가 조금 논란이 있다면서요? 수험생이 알려주시더라고. 누가 수험생분이 알려주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해설을 준비할 때만 해도 이게 논란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해요. 그러니까 논란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 문제가 논란일 줄은 몰랐어요. 어떤 문제가 논란일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게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쓸 것 같긴 한데, 뭔가 다른 답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모르겠어요.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답이 맞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워서 저도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싶기는 한데, 글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어차피 회계 기준도 아니잖아. 회계 기준이 아닌 거니까 결국은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느냐 이걸 파악해야 되는 건데, 그 정답은 출제자만 알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무조건 맞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싶다고. 근데 글쎄 이렇게 풀었을 때, 글쎄 제가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부분이 뭔가 좀 논란이 있다라고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정답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바로 이번에 보시면 세무라는 회사가 현재 제품 Y는 P2에서 만드는 거죠. 한 개당 1,900원 정도의 판매를 하고 있대요. 거래처로부터 Y 6,000개만큼을 납품해 주세요 라고 하는 특별 주문을 받았대. 특별 주문은 전량 수락하거나 거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 손실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도대체 Y를 최소 얼마 정도는 받아야 되겠습니까? 라는 걸 묻고 있는데, 특별 주문 수락 여부를 결정할 때는 항상 뭘 따져야 돼요? 유휴 능력이 충분한지 모자란지 그걸 좀 따져줘야만 되겠네. 유휴 능력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유휴 능력. 자, 지금 우리 유휴 능력 몇 개 있어요? P2잖아. P2 지금 그렇죠? Y니까 P2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자료에서 최대가 25,000개, 실제로는 2만 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남는 거 한 5,000개 정도 있네, 그렇죠? 유휴 능력은 5,000개 정도. 유휴 능력이 5,000개. 이렇게. 자, 그런데 특별 주문이 몇 개 들어왔어요? 우리 특별 주문이 도대체 얼마나 들어왔는가 보니까 6,000개만큼 들어왔대요. 6,000개. 이렇게 되셨죠? 부족하네. 부족 수량이 몇 개만큼 있느냐? 1,000개만큼이 있다. 이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네, 그죠? 자, 특별 주문을 수락을 해봅시다. 특별 주문을 한번 수락을 해볼게. 자, 특별 주문을 수락을 해보면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일단 매출액이 늘겠죠. 이렇게. 그죠? 자, 매출액이 드는데 얼마만큼이나 늘 거냐? 지금 판가를 몰라요. 그거 구하라는 거니까 X라고 합시다. 6,000개니까 6,000에 X 요 정도 잡으시면 되겠네. 그죠? 자, 비용이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원가가 쓱 늘어날 건데 일단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회사 전체 입장에서는 아까 전에 잠깐 봤던 것처럼 비관련 원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별 말이 없어서 변동비만 쭉 증가를 시켜버리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변동비 늘려봅시다. 자, 변동비도 뭐에 대해서 늘어날 거냐면 6,000개에 대해서 늘어나겠죠. 이렇게 6,000개에 대해서, 그죠? 자, 그럼 단위당으로서의 이제 이 변동비가 도대체 얼마냐라는 건데 뭐 각주 하나 밀어 넣을까요, 이렇게? 자, 각주를 하나 넣어준다면 변동비라는 건 DMDL, VOH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지금 Y 관련된 이야기니까 우리가 Y 거 DM은 100원이라고 적혀있네요. 100원, 그죠? 그다음에 DL 같은 경우에는 200원 적혀있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VOH 같은 경우에는 거기 얼마라고 적혀 있느냐? 52원이라고 적혀 있네요. 이렇게 52원. 이렇게. 자, 근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뭐가 있어요 지금? 수선 부문이다라고 하는 보조 부문이 있는 거니까 걔도 무조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그죠? 자, 근데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이것도 이제 변동비만. 변동비는 얼마만큼이냐면 8원인데 이게 개당 8원이 아니라 시간당으로 8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Y 제품 하나를 만들 때는 수선 시간이 도대체 몇 시간이나 들어갈 거냐라는 거 요걸 좀 알아야만 되는데 Y를 하나 만들 때 노무 시간은 1시간이었었고요. 노무 시간 1시간당으로 수선 시간은 1.5시간이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 시간이 들어가겠네. 거기에다가 시간당으로 8원만큼이다. 요게 이제 수선 부문인 거죠. 즉 DM, DL, VOH 그리고 수선 부문 거. 이렇게 변동비들만 쭉 모아 보는 거죠. 계산 한번 해 보시면 얼마 정도가 나오게 될 거냐? 364원이 나와요. 364원. 이렇게. 그래서 364원 때리면 되겠네. 이렇게. 되셨죠? 계산 한번 해 보시면 2184. 요렇게 이제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셨죠? 그죠? 자, 이제 기회비용을 발생시켜 봅시다. 고정비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말은 문제 어디에서도 없고요. 우리 기회비용이 좀 발생하겠지. 왜냐하면 부족한 수량 1000개가 있고 1000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라 라는 별도의 어떤 대책을 주지 않았으니까 정규 판매를 포기하는 거 요거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겠지. 그죠? 자, 1000개만큼을 포기해야 될 건데 그 1000개만큼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얼마에 팔고 있었느냐 봤더니만 Y를 1,900원에 팔고 있다면서요. 1,900원. 근데 변동비는 어차피 364원이다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한 개당 공헌이익 요 정도 나오는 녀석을 1000개만큼 포기해야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1536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되셨죠? 그죠? 자, 어쨌든 간에 손해를 안 보려면 이렇게 네팅한 증분 손익이 0보다만 크면 됩니다라는 그런 컨셉이니까 X값 구하시면 되겠네요. X 한번 구해보시면 620원보다는 커야지 되겠다. 이렇게 이제 답을 내시면 되겠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좀 논란이 좀 있는 그런 물음도 끼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게 논란거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여튼 조금 뭐 문제의 난이도 자체가 엄청나게 어렵다라기보다는 그 연습서에도 다 있는 문제들이긴 한데 이런 유형들이 우리 솔직히 기출 문제 보다 보면 자주 안 나왔죠, 그렇죠? 자주 안 나왔던 문제이다 보니까 연습서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나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막 많이 반복해 볼 만한 그런 여유는 없었을 거라고. 그래서 이제 조금 생소했겠죠. 생소한 데다 대고 이제 문제 자료를 딱 시험장에서 읽어봤을 때 이게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이런 것들 파악하기도 좀 어렵고 약간 좀 혼동될 만한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래도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뭐 여러분들이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글쎄 제가 풀어드린 답이랑 다른 답을 쓰신 분들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세요. 그래도 이게 또 부분 점수라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글쎄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는 사실은 출제자만 알고 있는 거니까 좀 기다려봅시다.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뭐 예전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이제 2차 문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한 번씩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글쎄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수험생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조금 감안해서 채점을 해주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저도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기다려보자. 뭐 아무도 모르니까 뭐 기다려보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문제 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 4번에 가보시면 각 물음들은 상호 독립적이래. 기본 자료를 참고해서 다음에 물음에 답해보랍니다. 기본 자료를 보니까 부품사업부가 있대요. 세 종류의 부품이 있대. A, B, C. 세무의 부품사업부가 부품 생산에 이용 가능한 노무시간이 1800시간이고요. 예산 편성에 적용되는 세율이 20%만큼이랍니다. 판매량과 수요량이 다 동일하다라는 가정하에 내년도 예산 작성에 필요한 연간 매출, 생산 관련해서 원가 테이블을 쭉 줬어요.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판가, 단위당 변동비, 총 고정비, 그리고 단위당 노무시간 이런 것들 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답니다. 자, 박스 좀 분석해보죠. 판가 일단 깔아줬고요. 판매량, 수요량을 줬습니다. 매출액도 줬어요. 매출액이라는 건 어차피 거기 위에 있는 판가랑
판매량이랑 그냥 곱한 거겠지, 그죠? 직접 노무 시간은 500시간, 700시간, 600시간 합쳐서 우리 1800시간만큼인데 일단 이 1800시간이다라는 거는 아까 전에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도 등장을 했었거든요. 최대가 1800시간이래. 우리가 그동안 문제를 풀었던 경험이 있다 보니까 뭘 알고 있냐면요. 전체 시간이 1800시간이다? 그런데 부품이 무려 A, B, C 세 종류나 있어. 그러면 뒤에 있는 물음을 아직 안 봤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이거 분명히 뭐 물어보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뭐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우선순위 한번 따져봐라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지금 제한된 자원이니까. 제한된 자원이 뭐가 있냐면 노무 시간이니까 그놈의 노무 시간이 한 개 만들 때마다 몇 시간일 거냐라는 건 뽑아놔야 된다고. 지금 뽑을 수 있겠네요. 자, 노무 시간 A부터 보세요. 250개에 500시간이래. 한 개당 몇 시간? 2시간. 그 2시간을 뽑아가지고 옆에다 슬쩍 적어놔야죠. 어차피 이거 필요할 게 뻔하니까. B도 마찬가지 250개인데요. 700시간이래. 700 나누기 250 해보세요. 몇 시간 한 개당? 2.8시간 메모해 둡시다. 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00시간인데 500개의 600시간이래요. 한 개당으로 따지면 1.2시간 정도가 나오겠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자, 단위당으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변동 제조간접원가 나와 있는데 판매 관리비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일단 공헌이익은 조금 뒤로 놔두고 밑에 있는 말들을 읽어봅시다. 변동 제조간접원가는 직접 노무 시간에 비례한대요. 직접 노무원가 70, 98, 42. 변동 제조간접원가도 70, 98, 42 그러네요. 똑같잖아. 똑같으니까 시간당 임률이랑 1시간당 변동 제조간접원가 배부율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즉 만약에 우리가 물음을 쭉 풀다가 어떤 부품에 대해서 DL이 뭐 100원만큼 나온다라는 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 VOH도 똑같이 그냥 100원 나온다 이렇게 간주해 버리시면 되겠지. 자, 총 고정 제조간접원가는 84,600원인데 감가상각비가 28,200원이 포함됐대요. 감가상각비 이야기를 언급한다는 건 분명히 뭘 물어보고 싶은 의미겠어요? 현금주의를 물어보고 싶다 이런 뜻인 거라고. 자, 판매비 관리비는 없대. 판관비가 없다 그랬으니까 변동 판매 관리비도 없겠네. 그럼 공헌이익 뽑을 수 있겠다. 그렇죠? 좀 이따 뽑아보도록 하고. 부품 종류에 관계없이 너무 시간당 임률은 35원이래요. 그러면 보세요. 아까 전에 우리가 A 보세요. A 250개의 500시간이니까 2시간 뽑아놨거든요. 근데 직접 노무하니까 개당 70원이죠. 1시간에 35원 꼴로 주는데 70원이 된다는 건 하나 만들 때 몇 시간? 2시간. 이렇게 구하나 저렇게 구하나 똑같잖아. B도 마찬가지. 250개 700시간. 나눴을 때 아까 전에 2.8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직접 노무원가도 마찬가지 98원이래. 1시간당 35원이래며. 그럼 나눠보세요 그냥. 우리 1시간당 98원인데 한 개당 98원인데 시간당으로는 35원이래. 나눠보시면 이렇게도 2.8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료 레퍼런스 한번 해보는 거지. C도 마찬가지 500개 600시간이라면 개당으로 1.2시간. 그 1.2시간이 임률 가지고도 구해봅시다. 한 개당으로 42원. 근데 시간당 35원, 42 나누기 35 해도 똑같이 1.2가 나오면 되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 42 나누기 35 하시면 1.2 딱 나오네. 그렇죠? 자료관의 레퍼런스를 해보시면 이렇게 구하나 이렇게 구하나 개당으로 시간을 우리가 다 뽑아낼 수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글쎄요, 뭐 뒤에 물음에 아마 뭐 99% 이상의 확률로 제한된 자원이라서 뭔가 우선순위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물음이 나올 게 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먼저 좀 해놓죠. 자, A가 있고 B가 있고 그다음에 C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단위당으로서의 공헌이익 뽑아봅시다. 판가 나와 있고요. 변동비 3개 날려버리면 되겠지. 자, A부터 400원에서 마이너스 160원, 마이너스 70원, 마이너스 70원 해보세요. 다 빼보시면 개당으로 100원이 나올 겁니다. 100원. 이렇게. 자, B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판가는 800원인데요. DMDR VOH 380원, 98원, 그리고 98원 싹 다 날려버리세요. 다 날리시면 224원 정도. 자, C도 마찬가지입니다. C 판가 400원이고요. DMDR VOH 싹 다 날려버릴게요. 400원에서 마이너스 196원, 마이너스 42원, 그리고 마이너스 42원 또 해보시면 개당으로 120원 정도 나오네요. 자, 하지만 우리 우선순위는 요놈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 잘 알고 있죠. 지금 제한이 걸려있는 자원은 노무시간인 거니까 하나당 노무시간은요 우리 판매량과 전체 노무시간을 이용해도 똑같이 나왔었고 단위당 직접 노무원가와 시간당 임률을 구해도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나왔었냐면 A는 하나당 2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2.8시간 이렇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1.2시간 정도였으니까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시간당으로서의 공헌이익, 물론 여기서 시간은 노무 시간이 되겠어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A는 시간당 50원,
이렇게.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으로 80원. 이렇게.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으로 100원 정도 나오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자료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여러모로 좀 편하실 거예요. 누가 1등이요? 얘가 제일 크네.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1등인 것 같고 우선순위가 요 녀석이 이제 2등인 것 같고 요 녀석이 이제 3등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 요 정도는 최소한 좀 문제 자료 정리할 겸 뽑아놓고 나서 그러면 1번 읽어봅시다. 사업본부장이요. 성과평가를 감안해서 내년에 세후로 아까 세율 나왔었죠. 목표하는 영업이익이 51888이 되게끔 설정하고자 한대요. 연간 노무시간은 2000시간까지는 확대할 수가 있다. 배합 비율은 기본 자료랑 동일하다라는 가정을 좀 깔아주시래. 자, CVP 문제네요. 복수 제품의 CVP. 근데 괄호 1번에서 보니까 갑자기 현금 흐름 분기점을 달성하고 싶대요. 현금 흐름 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매출액을 구해보래. 자, 항상 CVP 문제에서는요. Q를 구하라는 건지 아니면 S를 구하라는 거지. Q는 퀀티티 판매량이고요. S는 세일즈 매출액입니다. 그렇죠? Q냐 아니면 S냐 그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Q인가요? S인가요? S래. S랑 짝꿍은 누구다? S는 공헌이익 률로 가자라는 거. 요거를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지? 자, 환급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더랍니다. 자, 우리 공헌이익 률을 계산해야 되는데 요놈의 공헌이익률이 3개 나올 거 아니에요. ABC에 대해서. 그럼 3개를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단위당 공헌이익 알고 있으니까 판가랑 비율 때려주면 공헌이익률이 3번 나오겠죠. 근데 걔네들을 가중평균을 해야 돼. 가중평균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의 배합 비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매출액의 배합 비율은 10만원 대 20만원 대 20만원이니까 그 비율대로 그냥 곱해 주시면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이 나오겠네. 근데 계산하기가 살짝 좀 귀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품이 무려 3개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중평균한 공헌이익률을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가중평균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전체 가지고 구하라는 거야. A냐 B냐 C냐 따지지 말고 어차피 공헌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공헌이익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A, B, C 다 합친 매출액과 A, B, C 다 합친 공헌이익 걔네들 가지고 비율 때려주시면 그게 바로 그냥 가중평균한 공헌이익률입니다. 즉 전체 매출액은 알잖아요. 10만원, 20만원, 20만원 다 해서 얼마? 50만원이다 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토탈 50만원. 그럼 다 합쳐서 공헌이익이 얼마냐라는 것만 알면 되는데 우리 개당으로서의 공헌이익 이미 알고 있으니까 거기다 판매량 곱하면 되겠네요. 계산기 한번 또 들어봅시다. A는 개당 100원 곱하기 250개 M 플러스 B는요 개당으로 224원 곱하기 B 수량 250개 곱해주시고 M 플러스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개당으로 120원 몇 개만큼이냐면 500개 곱하기 500개 하셔 M 플러스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 그죠? MR 딱 눌러보세요. 얼마 나와요? 14만 1,000원 나오겠네. 다시 100원에 250개 M 플러스 224원에 250개 M 플러스 120 곱하기 500 M 플러스 MR 딱 누르시면 14만 1,000원 정도 나올 거라고 이렇게 전체 공헌이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가중평균한 공헌이익률이 금방 나와요. 계산원 해보시면 28.2%. 이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공헌이익률이 0.282만큼인데 우리가 분기점이니까 전화인 기호를 이렇게 쓸게요. BEP에서의 매출액이니까 세일즈 이렇게 갑시다. 근데 현금수이니까 캐시플로우다라는 말 하나 슬쩍 넣어놓을게요. 되셨죠? 자, 근데 제가 이제 현금주의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재무회계 때는 어려워요. 재무회계 시간에 현금 흐름표 이런 것들 공부하시다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책을 막 찢어버리고 싶어요? 미쳐버리겠잖아요 이게. 이 현금 흐름표는 외부에다 공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나하나 왁구를 그냥 사소한 것까지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는 원래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재무회계 시간에 현금 흐름표 공부하다가 뭔가 이게 어렵구나라는 인식을 가져버리는 바람에 관리회계 시간에 현금주의 나오면 얘도 어렵겠지라고 해서 제껴버리시는데 관리회계에서 말하는 현금주의는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회계처럼 외부에다 공시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냥 값만 잡을 거야. 관리적으로 값만 잡는 거다 보니까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뭐만 따지자? 감가상각비만 따지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영업이익 구할 줄 알거든요. 영업이익을 저는 이렇게 쓰고 있는데 영업이익을 구해놓고 이것을 캐시플로우로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여기다가 뭐만 가산하면 된다? 감가상각비만 이렇게 해서 가산을 해주면 된다. 그렇게. 근데 이제 세금이 있어도 똑같아요. 어차피 세금이 있어도 세후로서의 영업이익과 세후로서의 어떤 캐시플로우 이 둘을 비교해주면 어차피 보세요. 여기에서 텍스를 빼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텍스를 빼주면 되는데 이 텍스라는 게 발생주의일 때랑 현금주의일 때랑 이 금액과 이 금액이 서로 다릅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다를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텍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 저보다. 세금은 어떻게 구해요? 세금은 그냥 과표에다 구하는 거지. 세율 때려가지고. 근데 과세표준이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발생주의 손익에서 출발해가지고 세무조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발생주의 손익, 우리 세무조정은 우리 관리의 세법이 아니니까 모르겠고 발생주의 손익을 베이스로 해서 그냥 세금을 구한 거기 때문에 발생주의로 세금이 100원이다라고 나오면 돈도 100원만큼 나간다는 거지.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금액이나 어차피 같기 때문에 얘랑의 감가상각비만큼 차이라면 얘랑도 당연히 딱 감가상각비만큼만 엎어주면 돼요. 이해할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얘는 구할 줄 알잖아요. CVP를 공부했으니까 얘를 다 구해놓고 마지막에다가 슬쩍 얘 하나만 밀어 넣으세요. 그러면 알아서 현금주의로 돌아간다고. 그래서 현금주의 CVP는 발생주의 CVP를 할 줄 아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쉬운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발생주의라고 칠게요. 요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손익분기점이라고 칩시다. 만약 손익분기점이었다면 여기서 이제 고정비 빼야죠. 고정비가 84600. 이렇게. 물론 뭐 손익분기점 구할 때는 세금 무시해도 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세후로서 우리가 구하는 식이 딱 되는 거지. 만약에 손익분기점이었다면 이게 그냥 0이면 되잖아요. 이게 0이면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약분되어 버리면서 손익분기점은 세금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다고. 근데 지금 우리가 0으로 맞추고 싶은 게 영업이익을 0으로 맞추고 싶은 게 아니라 뭘 0으로? 캐시플로우를 0으로 맞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아니고 현금흐름분기점이라고. 아이고 현금주의 문제인데 내가 이것을 잘못 풀어가지고 발생주의로 풀어버렸구나. 잘못 풀었네. 처음부터 다시 풀자. 그게 아니라 일단 발생주의로 푸는 거라고. 현금주의라도. 일단 현금주의라도 발생주의 똑같이 하시고요. 아 이거 현금주의로 돌아가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마지막에 이 콜 앞에다가 감가상각비 하나 슬쩍 밀어 넣으면 끝납니다. 감가상각비가 얼마라고요? 28200. 끝났어요. 그냥 이게 현금주의인 거야. 그냥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요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17만 5천 원 정도 나오겠지? 17만 5천 원. 계산하시면 17만 5천 원 요 정도로 계산이 될 겁니다. 괄호 1번은 17만 5천 원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네. 자, 항상 답을 적으실 때요. 문제를 한번 다시 보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요 17만 5천 원이라는 게 지금 A, B, C 다 눌러놓고 우리가 계산한 거잖아요. A, B, C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요 안에도 A, B, C 다 들어가 있고 요 안에도 A, B, C 다 들어가 있어요. A, B, C를 구분 없이 구한 거니까 문제마다 요 놈을 다시 A와 B와 C로 나누어 봐라 라는 그런 문제들도 충분히 나온다고. 그럼 매출액의 배합 비율이 있으니까 10만 대 20만 대 20만 그들 간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20% 40% 40%쯤 되겠지. 그래서 이 중에 뭔가를 한번 답을 해봐라 이런 문제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얘만 답안지에 있으면 안 되겠지. 얘네들 중에 뭔가가 답안지에 있어야 되겠죠. 다 있거나. 근데 지금 우리 물음 1번의 괄호 1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매출액을 계산해라 이 말만 있을 뿐 A, B, C 이걸 특정하진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그냥 이 숫자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괄호 2번으로 갑시다. 자, 괄호 2번에서는 이제 갑자기 세후 목표 이익으로 갔죠. 아까 전에 위에서 있었던 그 숫자네. 51888. 그걸 달성하려면 매출액을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겠습니까? 세후 현금으로는 아니고요. 세후 영업이익이니까 이제는 발생주의로 가면 되겠네. 발생주의고 또 매출액이니까 방금 계산해놨던 0.28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지. 그죠? 자, 매출액이니까 그냥 S라고 씁시다. 이렇게. 여기서 84600 고정비 날려주시고요. 세금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지. 그죠? 현금주의가 아니니까 감가상각비는 그냥 무시해버리면 돼요. 어차피 이 안에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해줬을 때 얼마였으면 좋겠다? 이게 51888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일즈를 구해보시면 세일즈는 53만 원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53만 원이다. 이것도 지금 A, B, C 구분해라 이런 말 없으니까 53만 원만 쓰면 되겠구나 해서 답안지에다가 53만 원 이렇게 써버리시면 곤란하다고. 문제 잘 읽어보시면 뭐래요? 사업부의 매출액이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이걸 물어본 게 아니라 매출액을 지금 기준 얼마나 증가시켜야 되느냐라는 걸 지금 묻고 있잖아요. 지금은 얼마인데? 지금은 위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것처럼 50만 원이죠. 원래 50만 원이었던 것을 53만 원으로 가야 되니까 얼마 증가? 3만 원만큼을 증가시켜야 되겠다. 답은 3만 원을 적어야 돼요. 53만 원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3만 원을 적어야만 한다라는 거여서 항상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답안지에 적기 전에 물음에서 가만히 있어봐. 이거 물어본 거 맞나?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된다고. 이해되셨죠? 그죠? 자, 물음 2번으로 넘어갈게요. 물음 2번에 보니까 사업본부장이요. 사업부의 전체 매출액을 5만 원만큼 증액을 했대. 그래서 예산을 다시 짜려고 한대.
최초의 예상 매출액은 지금 50만 원입니다. 그때 안전한계율 한번 계산해 보시고 DOL도 한번 계산해 보래. 우리 안전한계율이랑 DOL이랑은 역수관계인 거 알죠, 그죠? 그런 식으로 역수관계 검증 한번 하시고 매출액이 10%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사업부의 세후 현금 흐름을 한번 구해보랍니다. 현금주의네요, 역시나 직접 노무 시간 2,000시간까지 확대 가능하다. 매출 배합 비율은 기본 자료랑 동일하다라고 보래요. 물음 1번이나 물음 2번이나 그 밑에 있는 문제들 다 뭔가 2,000시간만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2,000시간 확대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물음 1번에서도 보니까 3만 원 정도 증가시켜야 되잖아요. 물음 2번에서도 뭔가 증가되는 게 있겠지. 근데 그거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당장은 아까 전에 1,800시간인가요? 1,800시간으로 만땅 쓰고 있지만 뭔가 물음 1번과 2번에서 주어진 그 환경 충분히 우리 가능하다. 증액시킬 거다. 이런 전제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냥. 자, 어쨌든 최초의 예상 매출액 수준이니까 지금 현재 수준이네. 지금 현재 수준에서 안전 한계율, 그 다음에 DOL 한번 구해보랍니다. 그죠? 자, 지금 우리가 공헌이익이 얼마냐면 이거였죠. 아까 공헌이익이. 현재 공헌이익이 14만 1,000원. 정리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의 공헌이익은 14만 1,000원. 다 해서, 그죠? 그럼 영업이익은요? 여기서 고정비 날리면 되잖아요. 그죠? 고정비가 얼마인가 봤더니만 아까 전에 84,600원이었다고 빼보세요. 14만 1,000원 마이너스 84,600원 하시면 56,400원 나오네요. 이렇게, 그죠? 자, 안전한계율은 어떻게 구한다? 안전한계율은 공헌이익분의 영업이익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14만 1,000원분의 이렇게 56400 하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한번 계산해 보시면 몇 퍼센트 나와요? 40% 나오겠지. 이렇게, 그죠? DOL은요? DOL은 거꾸로 하면 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그죠? 거꾸로 하면 되는 거니까 여기 계산해 보시면 56400분의 이렇게 하시면 되겠지. 아니면 뭐 그냥 0.4분의 1 이렇게 하시던지,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2.5 이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그래서 얘네 둘 간에 역수 관계가 있다는 거, 그죠? 검증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 자, 근데 어쨌든 DOL이 나오다 보니까 이걸 이용하면 뭘 계산할 수 있느냐? 다시 읽어볼게요. 물음 2번에 세 번째 줄 오른쪽 끝에 컴마 뒤를 보시니까 이거 이용해서 매출 10% 증가하면 도대체 세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항상 현금 흐름으로 구해본 적이 없고 영업이익 가지고 한번 구해봤었거든요. 근데 영업이익을 구하면 현금 흐름 구하는 거는 그냥 감가상각비만 하나 붙이면 된다고, 그죠? 그래서 영업이익 가지고 일단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영업이익 얼마라고요? 56,400원. 이걸 가지고 증가를 좀 시켜보도록 할게요. 기존에는 영업이익이 56,400원만큼이었었는데 요게 매출액이 10%가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원래대로라면 1.1, 즉 1 플러스 10%만큼 요 정도로 증가할 거라고. 근데 레버리지 효과라는 게 있다 보니까 우리는 뭘 알고 있느냐? 매출이 10%가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뻥튀기 돼서 그거보다 더 많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몇 배만큼? DOL만큼. DOL이 몇 배? 2.5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10%가 증가하면 여기 2.5를 곱한 것만큼 요만큼이 증가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계산하시면 되겠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 정도가 될 거냐? 70500이 돼요. 70500. 70500. 이게 뭐야? 그래서 이게 바로 영업이익인 거지. 세전으로. 세전으로서의 영업이익이 요만큼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전이었으니까 기존에 세전 영업이익이 요만큼. 그러면 이후에 10% 증가한 이후에 세전 영업이익은 70500. 근데 세후로 가야죠. 70500이니까 70500에서 세금을 20%를 날려버린다라고 하면 요만큼이 뭐예요? 요게 바로 세후로서의 어떤 영업이익이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세후로서의 영업이익이 아니라 세후 현금 흐름이 궁금한 거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세후로 캐시 플로우를 딱 남기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세후로 맞춰놓고 영업이익을 발생주의로 구해놨는데 그것을 현금주의로 가래. 그럼 중간에 뭐만 넣으면 된다고요? 감가상각비만 하나 밀어 넣으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아까 28200이었으니까 여기다가 28200 이거 하나 밀어 넣으세요. 그럼 알아서 나온다고.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84,600원쯤 되겠네요. 84600 84600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관계만 알아두시면 돼요. 세전이든 세후든 일단 영업이익을 구하세요. 그냥 발생주의로. 근데 문제에서 세전이든 세후든 캐시플로우를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중간에 얘만 하나 가산을 쓱 해주면 된다. 이게 뭔데요? 감가상각비만 하나 밀어 넣어주면 지가 알아서 현금주의로 돌아간다.
재무회계처럼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 그거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되셨으면 물음 3번으로 갑시다. 물음 3번. 세무의 부품 사업부가 있어요. 걔가 예산 편성 직후에 그동안에는 거래가 없었던 국세라는 회사로부터 A의 성능이 개선된 부품 D를 단위당 800원에 구매하고 싶어요. 특별 주문을 받았답니다. 이놈의 특별 주문은 안 끼는 데가 없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전량 수락하든지 전량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한데 특별 주문을 만약에 수락한다 그래도 기존 부품에 대한 수요량은 다 동일할 거래요.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A와 B 생산에 각각 투입하던 노무시간 500시간과 70시간 500시간이 A 거일 거고요. 70시간이 B 거겠지.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A의 성능을 개선시켜서 기존에는 없었던 D에 대해서 특별 주문을 받아줘야 되는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 지금 만땅이 아까 1800시간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쓰고 있는 게 또 1800시간이니까 유휴 능력이 없잖아요. 유휴 능력도 없는 주제에 특별 주문을 받아주려면 이 중에 뭔가를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하려면 당연히 뭐부터 포기해야 되겠어요? 꼴찌 포기해야지. A에서 500시간 포기하나 봐. 그 다음에 얘도 포기해야죠. 얘가 B가 두 번째니까 얘까지도 70시간만큼을 포기해야만 D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누구를 몇 시간만큼 포기할 거냐라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출제하신 교수님께서 이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리겠는데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해줘야 되겠다 해서 A는 500시간 포기 B는 70시간 포기 요거까지 그냥 준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식으로 포기하면 D를 만들 수가 있다. D의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는 450원이고요. 단위당 노무 시간은 2시간이다. 상기의 주문을 수락했다라고 쳤을 때 세후로서의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를 부호 맞춰서 한번 따져보세요라고 되어서 있네. 한번 해봅시다. 유휴 능력은 당연히 없으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자, 특별 주문을 좀 수락을 해봅시다. 특별 주문 수락하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특별 주문 수락 시 특별 주문을 수락했어요. 매출액이 늘겠지. 그죠? 자, 매출 얼마나 늘까요? 몇 개 들어왔어요? 한 개당 800원씩 들어왔습니다. 근데 몇 개냐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몇 개일 거냐라는 걸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뭐가 힌트가 될까요? 포기해야 되는 게 몇 시간이라고? A에서 500시간만큼을 그리고 B에서 70시간만큼을 포기를 해야 된대.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주문 수량이 몇 개냐라는 것 자체를 570시간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걸 토대로 해서 구해낼 수가 있겠네. 이렇게 되셨죠? 자, 우리 570시간입니다. 570시간. 근데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하나 만들 때 몇 시간 들어간다고요? 하나당 2시간만큼이라며. 그럼 몇 개라는 거야 결국은? 나눠보시면 285개구나 라는 거 요걸 알 수 있네. 이렇게 되셨죠? 그죠? 285개 주문 됐죠? 자, 285개만큼인데 한 개당 얼마에 들어왔냐면 800원에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800원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겠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22만 8천원. 자, 변동비가 늘어날 겁니다. 고정비 증가한다는 말은 없죠 지금. 자, 변동비 항목으로는 DMDL, VOH까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85개 똑같이 가시고 변동비들을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데 이놈의 변동비도 조금 각주 하나 달아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할까? 요거 이제 1번, 요거 각주 1번, 요거 각주 1번, 요거 각주 2번, 요것도 이제 각주 1번인 거고, 이렇게 각주 2번 이렇게 각주 좀 달아주면 좋죠. 이렇게. 그죠? 자, 변동비만 넣어봅시다. 이게 A의 성능이 개선되긴 했는데 직접 재료 원가는 A랑 좀 다른가 봐요. 직접 재료 원가가 A보다 훨씬 비싸네. 직접 재료 원가 D 같은 경우에는 단위당 450원이라고 되어져 있고요. 450원. DL 같은 경우에는 하나당 2시간인데 아까 전에 시간당 임률 얼마라고요? 시간당 35원이라며. 그럼 2시간에 35원이니까 개당으로는 70원 되겠네. 이렇게. 근데 아까 전에 DL이나 VOH나 똑같다라는 거 봤었잖아요. 시간당 임률이나 그 다음에 시간당 변동 제조 간접원, 그러니까 배부율이나 똑같았으니까 VOH도 똑같이 70원이겠지. 이렇게 되셨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590원쯤 나오나요? 그래서 590원 정도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되겠네. 이렇게 되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168150이 나올 겁니다. 168150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고정비가 증가하진 않더라도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그럼 기회비용이 도대체 얼마만큼 발생할 거냐라는 건데 문제에서 다 따져줬죠. A에 대해서 몇 시간을 포기하자? 500시간을. 근데 A는 시간당으로 보면 이건 개당이고요. 500시간이니까 시간당으로 가야 되겠지. 시간당 얼마? 50원. 시간당 50원. 이렇게. 요게 이제 A 거. A 거 A 포기하는 거. 그죠? 그다음에 B도 포기해야 돼요. B는 몇 시간? 70시간.
근데 시간당으로 얘는 얼마? 시간당 80원이라며 그죠? 시간당 80원 이렇게 넣어줄게요. 요거는 B를 포기 이렇게. 그죠? 계산하시면 이게 바로 기회비용이 되겠네. 306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600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죠? 자, 증분 손익 나왔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29250이 나와요. 29250. 그래서 답안지에다가 29250이라는 말을 너무나 쓰고 싶은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답 나왔다고 해서 답안지에 그냥 냅다 좋다고 이렇게 쓰지 마시고 이거 물어보는 게 맞는지 한 번쯤은 다시 보시라고요. 물음 3번을 보니까 뭐 묻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 또는 감소인데 앞에 두 글자 더 있네. 무슨 영업이익? 세후. 지금 세금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전이익이라고. 세전이익이니까 이것을 세후로 바꿔버리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 곱하기 1 마이너스 세율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네. 그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23,400원쯤 나오겠네요. 여러분들 답안지에는 사실은 이 숫자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셨죠? 그죠? 23,400원 적어줍시다. 자, 물음 4번으로 갈게요. 물음 4번. 세모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부품사업부였죠. 기본자료 첫 번째 줄에 적혀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나누던 이야기가 다 부품사업부 이야기였었는데 얘 말고도 완성사업부가 있대. 완성사업부에서는요. 그동안에 우리가 그 부품사업부가 생산했던 부품 B 이거랑 유사한 부품인 H를 외부에서 구입해가지고 완제품 생산에 사용을 다 하고 있었더래요. 근데 기본 자료랑 같은 상황에서 완성사업부가 부품사업부한테 H 50단위만큼을 좀 공급해줘 라는 걸 제안을 했대. 이제 내부 대체 거래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부품사업부가 H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단지 부품 B 생산에 사용하는 직접 재료 중에서 하나만 싹 변경을 하면 되는데 단위당으로서의 직접 재료니까 20원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한대요. 그럼 B에서는 원래 얼마였어요? B에서는 기본 자료에 보니까 단위당 직접 재료하니까 380원이었었는데 20원이 더 발생한다라고 했으니까 400원 발생한다 이 소리네. 그죠? 자, 부품사업부가 자기 사업부의 이익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완성사업부의 제한을 수락하기 위해 단위당 뭘 구해봐라? 최소 대체 가격 구해봐라. 내부 대체하는 경우에도 ABC에 대한 기존의 연간 예상 시장 수요량은 다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럼 당연히 뭔가를 포기해야 내부 대체해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고 보통 우리는 좀 효율적으로 풀기 위해서 최소 대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이용해서 푼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공식 정도는 머릿속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니까 공식을 한번 적어봅시다. 공급사업부인 부품사업부의 트랜스퍼 프라이스 우리 최소 대체 가격은요 어떻게 구한다? 증분 지출 원가에다가 기회비용이 있으면 그 녀석도 집어넣자. 이 정도가 되겠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증분 지출 원가는요. 지금 뭐 고정비가 늘어날 일은 없으니까 그 H라는 녀석을 하나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변동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그것만 알면 되겠네. 그죠? 자, 우리 증분 지출 원가 요거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자, 증분 지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또 각주 1번으로 할까요? 자, 증분 지출 원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DMDL VOH인데 DM은요. B보다 20원이 더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아까 전에 얼마라고요? 380원에 20원 가산해서 우리 400원이다라는 거 알게 됐지. 그죠? DM은 400원. 이렇게. 그다음에 DL이랑 VOH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B에서 우리 부품만 바꾸면 재료만 바꾸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것들은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럼 B 거 똑같이 씁시다. DL은 98원, VOH도 똑같이 98원. 그죠? 98원. 98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596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96원 이렇게. 그죠? 그래서 증분 지출 원가는 단위당으로 봤을 때 596원이다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기회비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지. 왜냐하면 유휴 능력이 없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하자. 여기다가 1번. 여기다가는 2번. 자, 기회비용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뭔가를 포기해야 돼. 자, 근데 아까 물음 3번에서는 어떤 부품을 몇 시간만큼 포기하면 됩니다 라는 걸 다 줬는데 지금 물음 4번에서는 그거 안 줬으니까 우리가 따로 구해야죠. 근데 뻔하잖아요. 누구부터 포기해야 돼요? 우선순위에서 제일 밑에 있는 게 바로 A니까 얼른 A부터 빨리 포기를 해야 되겠지. 그죠? 자, A 한번 포기해 봅시다. 자, A한테서 도대체 몇 시간을 드러내야 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보시면 H에 대해서 몇 개만큼의 제한이 들어왔냐면 물음 4번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 50개거든요. H를 50개 만들어야 돼. 이렇게. 자, 근데 이 H라고 하는 녀석은 B를 살짝 바꾼 거에 불과하다 보니까 하나당 들어가는 시간도 B랑 똑같았었거든요. B는 하나당 2.8시간이니까 여기다 곱해주기를 2.8시간 때려보세요. 그럼 몇 시간이 필요하다? 둘을 곱해주시면 아마도 140시간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지. 이렇게.
자, 근데 A가 지금 쓰고 있는 전체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위에 있는 박스를 보니까 우리 기본 자료에서 A는 무려 500시간을 쓸 수 있으니까 그 500시간 중에서 140시간을 드러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40시간이 필요한데 우선순위가 낮은 게 지금 A 부품이니까 A 부품에서요 140시간만큼을 포기해버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약에 A 부품이 지금 쓰고 있는 게 140시간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 적은 것까지만 포기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우선순위 그 다음 게 B니까 B 거를 포기했어야 되겠지. 하지만 지금은 A가 무려 500시간을 쓰고 있는 중이니까 500시간 중에서 140시간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40시간인데 A 같은 경우에는 1시간당으로 얼마냐면 A는 시간당으로 지금 50원이니까 여기다 곱해주기를 50원 이렇게 때려주면 되겠네. 그럼 얼마나? 그럼 7만원 되나요? 7천원? 7천원 되겠네. 7천원 그죠? 그래서 7천원만큼이 바로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게 기회비용이 7천원. 자, 근데 이놈의 기회비용을 우리가 지금 총액으로 구해놨어요. 근데 최소 대체 가격은 단가로 구하는 거니까 몇 개를 대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H 50개를 대체하다 보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야, 내가 너한테 50개를 대체해 주지만 않아도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건데 네가 나한테 50개 달라고 하는 바람에 너 때문에 지금 A 포기했잖아. 이거 너 때문에 지금 속상해 죽겠으니까 이거 7천원 네가 물어내. 그럼 내가 그걸 어떻게 물어내면 될까? 어차피 내가 너한테 지금 H를 50개 팔잖아. 그 50개 가격에다가 이거 녹일 테니까 거기다 뿌려서 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즉 내가 H를 판매하는 게 50개만큼이라면 한 개당 요만큼씩을 물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되셨죠? 계산 한번 해보시면 736원 정도 되겠네. 다시 한번 H 하나 만드는데 이만큼 들어갔어. 최소 이만큼은 받아야 되겠다. 그래? 596원 줄게. 잠깐 596원만 줘서 될 게 아니라 너한테 이거 만들어서 주는 데 있어서 멀쩡한 A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7천원만큼씩이나 포기하고 왔어. 그거 포기한 게 속상해 죽겠으니까 그거 내가 너한테 파는 50개의 H 값에다가 녹일 거야. 그거만큼 더 줘. 그래야 내가 안 억울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736원 정도는 받아야 한다. 요 정도 답을 하시면 되겠네. 자, 마지막 물음이네요. 물음 5번 풀고 강평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음 5번 볼게요. 세무에는 부품사업부 말고도 완성사업부가 있다. 부품사업부가 생산 방식을 좀 변경해서 원가 절감을 이루어낸다라는 가정하에 완성사업부는 완제품 Y 500단위만큼을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부품 C가 있대요. C 500단위만큼을 단위당 변동제조 원가에다가 120원만큼 가산해서 부품사업부로부터 공급받기로 협약을 했답니다. 자, 뭔 소리냐면 지금 우리는 부품사업부죠. C를 만들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C를. 근데 요 녀석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변동 제조 원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변동 제조 원가에다가 마진을 붙여야 되겠지? 그래서 120원만큼 붙여가지고 우리가 대체해 줄게 이렇게 협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완성사업부 입장에서는 너네 얼마 들어가냐 하나 만드는데 변동 제조 원가 계산해봐. 거기다가 내가 마진 120원 쳐서 줄게. 그 정도에 내가 너한테 사오고 싶어. 이런 협약이 일단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근데 부품사업부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 C의 기존 생산 방식을 125단위를 한 묶음으로 하는 묶음 생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한답니다. 부품사업부가 C를 묶음 생산 방식으로 생산을 하게 되면 노무시간의 80%짜리 평균 모형을 따르며 부품 C 125단위 생산 관련해서 원가는 다음과 같대요. 학습 곡선 이야기를 여기다 섞어놨네. 그죠? 박스를 한번 보니까 직접 재료 원가 같은 경우에는 24,500원인데 왜 24,500원이냐면 개당 단가가 196원이었대요. 이거 앞에도 있을걸요? 196원? 지금 C 대한 이야기잖아요. C. 기본 자료 잠깐 볼까? 부품 C에 보시면은 직접 재료 원가 196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얘기 또 적어준 것뿐이에요. 직접 노무 원가도 마찬가지.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35원. 변동 제조 간접 원가도 똑같이 직접 노무 시간 1시간당 배부율이 35원. 이것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였잖아. 그러니까 기본 자료에서 줬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준 것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총 원가를 보시면 직접 노무 원가나 변동 제조 간접 원가나 5,25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왜 5,250원이냐면 이게 지금 125개 예약이잖아요. 근데 C인데 C가 지금 한 개당 1.2시간이거든요. 근데 곱하기 125개 해보세요. 이렇게 요 계산한 거지 뭐. 이렇게 요걸 한번 계산해 보시면 몇 시간일 거냐면 150시간 정도가 나와요. 150시간. 근데 150시간인데 1시간당으로 35원인 거니까 150시간인데 1시간당으로 35원이니까 때려주시면 5,250원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되셨죠? 그렇죠? 다시 한번 우리 125개입니다. 근데 우리가 C는 한 개당 1.2시간이다 라는 거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1.2시간씩 125개니까 150시간.
근데 1시간당 지금 35원이다라고 했으니까 150시간 곱하기 35원 때려주시면 5,250원이구나라는 걸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지. 되셨죠? 이렇게 자료 정리 좀 해놓으시고 밑에 보니까 부품사업부가요. C를 묶음 생산으로 결정하고 연간 생산 계획을 수립하던 중에 완성사업부에서 보니까 그 완제품 Y를 만드는 데 있어서 장착 가능한 동일한 사양의 부품을 사실은 외부 업자로부터도 380원에 구입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파악했대요. 완성사업부 입장에서는 내 친구 부품사업부한테 제가 만드는 변동 제조원가에 120원 엎어서 주는 거 그거랑 그 다음에 외부에서 얼마라고요? 380원을 주고 사갖고 오는 거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싸게 먹힐 거냐 이런 고민이 좀 있긴 하겠지. 그렇죠? 자, 어쨌든 그런 사실을 파악을 했는데 완성사업부가 부품 500개 전량을 외부 업자로부터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부품사업부의 묶음 생산 방식에 의해서 생산된 부품 C를 공급받는 경우에 비해서 완성사업부의 세전 영업이익이 여기서는 세금 필요 없네. 세전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감할지를 계산을 해보세요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우리가 부품사업부한테 사갖고 오는 거랑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거랑 둘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외부에서 사갖고 오는 것은 아예 단가가 정해져 있지만 부품사업부한테 받는다 그러면 부품사업부의 변동 제조원가가 얼마냐라는 걸 봐야 되는데 그 변동 제조원가라는 것이 기본 자료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묶음 생산 방식으로 변경시켰으니까 학습 곡선을 따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학습 모형을 한번 돌려봐라 이런 컨셉이 되겠네. 자, 학습 모형을 돌릴 때는요.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누적으로서의 생산량을 알아야지 돼요. 누적 수량 이렇게. 그 다음으로 한 단위당으로 들어가는 직접 노동 시간을 좀 알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누적으로 다 해서 들어가는 직접 노동 시간을 알아야 될 거고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알면 됩니다. 그죠? 자, 처음에 125개 한 묶음에 이렇게. 근데 500개다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면 되겠어요? 2배 가면 250개 또다시 2배 가면 500개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 학습 모형이라는 것은 2배수로 가면서 학습률만큼 우리가 좀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학습률만큼만 남게 되는 거니까. 자, 한 개당 도대체 이제 몇 시간일 거냐라는 건데 지금 부품 C니까요. 한 개당 1.2시간이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 한 개당으로 1.2시간 처음에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전에 곱해준 게 몇 시간이라고요? 150시간. 이게 지금 평균값이니까 평균 모형이라서 이게 평균값이니까 얘네들이 곱해가지고 요게 된 거라고 지금. 시간당 35원이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5,250원이 돼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80%짜리 학습률이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갈 때 80%. 또다시 이렇게 갈 때 80%가 된다 그런 얘기일 거 아니겠어요? 그죠? 1.2에다가 80% 때려주시면 0.96시간. 또다시 80% 때려주시면 0.768시간이 될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그럼 얘도 구할 수 있지만 뭐 구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500개일 때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모형이니까 얘네 둘을 곱해주시면 되겠네. 계산 한번 해보시면 384시간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변동 제조원가 한번 구해볼까요? 자, 변동 제조원가는 한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안에는 DM, DL, VOH가 있는 거지. 자, DM이라는 것은 학습이랑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냥 단위당 196원을 유지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근데 DL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DL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500개인데 다 해서 몇 시간만큼이 들어갈 거냐면 384시간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그죠? 그런데 1시간당 임률이 지금 35원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35원 때리시면 되겠네. 그죠? 근데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잖아요. 왜? VOH도 있으니까. 이렇게. 요게 이제 뭐냐면 DL이고요. 요게 뭐냐면 VOH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단가가 궁금한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 이렇게. 여기 아까 전에 DM이 196원. 이렇게. DL과 VOH도 이제 단가로 가려면 지금 몇 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500개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렇게 500개로 나누시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셨죠? 196원은 그 자체로 단가고 지금. 이렇게. 좀 잘 쓰자. 단위당 변동 제조원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계산 한번 해보시면 얼마 정도가 나올 거냐면 249.76 나올 거예요. 개당으로 249.76 이 정도로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셨죠? 자, 그러면 완성사업부 입장에서 보세요. 만약에 내부적으로 부품사업부한테 대체를 받는다라고 하면 한 단위당 얼마를 줘야 되느냐면 쟤네들이 만드는데 249.76원이 들어갔대. 근데 거기다 마진 붙여서 달라고 하잖아요. 얼마만큼? 120원만큼 더해 줍시다. 한 단위당 마진으로 120원을 보장해 준다면 우린 결국 얼마 주고 사온다는 거예요? 369.76원을 주고 사갖고 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외부에서 구입한다면요. 외부 업체에서는 우리한테 지금 얼마를 불렀어요? 외부 업체에서는 380원 정도를 불렀네요. 그죠? 380원. 이렇게. 그죠? 자, 그럼 문제를 잘 읽으세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외부 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할 경우 얼마나 증가 혹은 감소할 거냐? 뭐가? 영업이익이. 그죠? 자, 그러면 원래는 요 정도면 됐었는데 외부 구입으로 바꿔버리는 순간 우리 구입 원가가 증가하는 거죠. 구입 원가가 증가해버리는 거니까 이익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익은 줄겠지. 그죠? 이익은 줄어드는 거니까 이제 부호가 마이너스가 되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는 369.76 마이너스 380원인데 한 계당으로 보면 다시 396.76 마이너스 380원 이게 한 개당인데 우리 몇 개만큼에 대한 이야기냐면 500개에 대한 이야기니까 500개 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익은 요거만큼 줄어들 것이다. 줄어드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표기하자고요. 마이너스로 5,120원 정도 나오겠네요. 그죠? 5,120원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문제 자료 안에서 뭐 복수 제품도 물어봤다가 현금주의도 물어봤다가 특별 주문도 물어봤다가 심지어 대체 가격 물어보고 갑자기 또 우리 학습 곡선까지 물어보고 자료 하나 가지고 이것저것 다 그냥 밀어 넣는. 그래서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출제자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인, 그죠? 하나의 자료 안에서 5만 주제를 다 밀어 넣어 놨으니까 굉장히 고민 많이 하시고 굉장히 또 퀄리티 좋게 고민 많이 하신 다음에 정성 들여서 문제를 잘 만드신 건데 그만큼 수험생들 입장에서 힘들지. 그죠? 출제자가 정성을 많이 들이면 수험생은 힘들어 죽겠어. 그죠? 근데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릴 만한 문제긴 한데 한 문제 한 문제만 따져보면 솔직히 좀 풀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시간 이슈가 있고 또 시험장에서의 어떤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다 보니까 분명히 올해 시험은 좀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다른 과목들이 이제 워낙 어렵게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원가 이야기는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좀 어렵게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항상 이제 시험을 보고 나오면 합격의 예상이 되든 아니면 합격이 안 되게 불합격이 예상이 되든 간에 항상 이게 다음을 어떻게 준비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험을 좀 잘 본 것 같아. 합격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러면은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 이제 내가 세무사가 됐다라고 생각하시고 세무사가 되면 이제 필요한 덕목들 이런 것도 좀 뭐 주변에 선배들이나 뭐 인터넷 같은 데 찾아봐도 많이 나오니까 한번 좀 알아보셔가지고 이것저것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그동안 이제 못 만났던 사람들도 좀 만나보시고 여행도 좀 다니시고 그죠? 뭐 외국어 공부를 하나 한다든지 아니면 수험생활 하느라고 너무 이제 약해져 있는 체력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좀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멋진 그런 세무사가 좀 되기 위해서 이게 합격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무사 되고 나면 더 이제 심한 경쟁이 또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다음 어떤 레벨을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내가 시험 점수가 조금 불안하다. 이번 시험에서는 합격이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이제 기왕 도전할 거면 좀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지. 그렇죠? 남들보다 좀 빨리 시작을 하시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해서 내년부터 계속 어려울 거라는 보장은 없어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어려울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공부를 하더라도 너무 막 지엽적인 것들만 찾아다닐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다들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확실하게 맞출 줄 아는 거 이게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어차피 뭐 원가만 놓고 봐도 지금 뭐 논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문제도 좀 있는데다가 뭔가 시간 이슈 이게 뭐 워낙 많은 내용들을 물어보다 보니까 제한 시간 내에 풀긴 좀 어려웠겠지. 근데 그거 다른 수험생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나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얘기니까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좀 풀 수 있는 문제들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되는 문제들 실수 없이 잘 풀고 나온다면 아마 그 사람이 합격하게 될 거야. 그래서 막 범위를 넓히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의 개념을 익히더라도 이거 도대체 어떻게 풀 거냐 보다는 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정확한 개념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익히는데 조금 시간을 투입하시고 그런 다음에 뒤에 가서는 이제 어떻게 푸는 건지를 익히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신다면 뭐 내년 시험이 됐든 언제 시험이 됐든 충분히 현명한 그런 수험생활이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좋은 세무사 돼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